청년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니 괜찮으세요, 의원님? 지난주에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 독감이 걸려가지고요. 예. 진짜 한 이틀 정도 알아 누웠었습니다. 아. 이게 저는 참아보려고 참았는데 예. 병원 가니까 열이 39도더라고요. 어이구. 네, 그래가지고 예. 급하게 이제 링겔 맞고, 네. 바이러스제인가 네. 바로 또 혈관에 투여하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 감기 심하신 분들 많으셔가지고요. 맞아요. 특히 예. 방송국에는 목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방송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뵙고 좀 조심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지금은 안 옮습니다. 네, 지금은 네. 안 없기 때문에 저희 건강하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뭐 대통령도 감기 걸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 이게 뭐 약속 대련이다, 진짜 충돌이다, 뭐 여러 분석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출석해서, 참석해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김경률 비대위원 발언한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약간 소강국면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자, 우선 전용기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약속대로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전두환과 노태우가 약속대로를 했던 것처럼 네. 언젠가 신구 권력이 부딪힐 때는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약속대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누구도 이익을 하나도 얻지 못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속대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 생각했을 때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새로 소환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의혹들이 다시 소환됐기 때문에 네. 최악의 가도를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약속 대련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자명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는 대통령이 본인이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불편했던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셀럽처럼 뭐 꽃게하고 난리 치는 거 한번 잡으려고 이런 그 시그널을 주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준 정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국면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약속 대련이다 네. 강하게 밀어서 아마 그게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치권에서 음모론 기획설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약속 대련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왜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당무 장악 시나리오를 약속 대련에 넣어서 거기다 김건희 여사 사안까지 부각이 되는 거를 갖다가 네. 약속 대련을 한다? 그럼 여기서 뭘 얻죠, 이익을? 얻는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게, 이게 당무장악이라는 것이 네. 나중에 퇴임 이후에 이거 법률 위반으로 네. 감옥을 가야 될 사안으로 엄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약속 대련으로 건들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보시길래 과거에 후보 시절에도 이준석 대표랑 갈등 많았거든요. 네. 이분은 누구와도 늘 갈등하시는 분이고 그걸 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속 대련이라고 그때도 민주당에서 많이 공격을 했지만 그거 아니라고 저도 계속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 그 연장선에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 행사 때 시나리오를 써줘도 그 경례와 열중 시효를 못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대통령님한테 시나리오를 주고 그 약속 대련을 하자고 합니까? 네. 작전 수행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대로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연기력이 네. 바탕이 될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전 그렇게 봅니다. 사실 꼼수는 되게 능하세요. 이 정부 이제 대통령이 꼼수에 능하지는 않은 것 같고 네. 그 비서진들 꼼수에 능하세요. 법을 잘 안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예, 법을 그러니까 잘 안 지킨다. 법을 약간 회피해 가려고. 법꾸라지라고 표현하면 돼요. 법을 회피해 가려고 꼼수를 쓰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 거부권도 예. 갑자기 대통령이 주재하던 국무회의가 총리 주재로 바뀌었고 예. 대통령이 제가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이거 나중에 그 권한쟁이 갔을 때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없느냐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약간 꼼수 법꾸라지 형태를 띈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 부분도 그래서 약속대로로 보기에는 각종의 꼼수가 너무나도 난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그러니까 거죠. 약속대로는 서로 짜고 네. 합을 적당히 치고받은 다음에 정치적 이익을 받고 예. 끝내는 거. 예. 이게 약속대로이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맞아 이게 모든 게. 근데 확인 하나는 됐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들어가면 정신을 못 차려요. 아니 그러니까 약속대로 하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약속 대련을 언급했던 대목은 이게 이 갈등이 결국에는 봉합
답이 될 것이고 그리고 특별하게 저항하지 못한 가운데 그냥 갈 거다. 뭐 다른 방법이 없을걸요. 뭐 약간 이런 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네. 약속 대련이고 기획 비슷하게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오해가 생기죠. 네. 그러니까 표현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표현을 그러니까 좀 신중해야 대통령 위에 있는 누군가는 진짜 열받은 거거든요. 대통령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다들 의심하고 왜 말씀을 있는데 못하세요? 누군가는 굉장히 열받아서 예. 한마디 세게 치고 받은 겁니다. 그치 채널A 그 기사 네. 내용을 보면 뭐 바보같이 뒤통수 치는 거나 당하고라고 그러니까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막 꽃게 하고 이제는 그 갑자기 사천 논란까지 나오는 손 들어주고 이런 것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잘한다는 내용이 아니었는데 본인의 인기를 너무나도 즐기고 있는 모습도 꼴보기 싫은데 네. 본인이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보고 방관까지 한다? 예. 엄청 열받은 거죠. 예. 손도 들어주고 그럼요. 홍보해서. 들어주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분란이 약속 대련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연출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후에 벌어지는 후폭풍까지 쭉 종합을 해보면 약속 대련은 아니다. 약속 대련은 아니고 이거 진짜 충돌한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1차는 지금 소강 국면으로 이제 돌입을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 상태로 갈 거냐. 2차, 3차, 4차 계속 붙을 거냐. 총선까지 이제 한 70여 일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번 참으로 그냥 끝날 거냐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 이게 이제 양보 없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 그 속성상 네. 이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끝을 봐야 끝나는 이제 그런 싸움이 둘 된 중에 거고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끝납니다. 제가 볼 때는 와, 예. 권력이 무섭잖아요. 예.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전 이렇게 봐요. 이 사안의 본질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3주간 전국을 투어하면서 본인의 인기를 실감했잖아요. 네. 제가 그 인기는 거품이다. 카푸치노 그 맞아요. 커피 위에는 거품이다. 금방 꺼진다. 예.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기에 취하면은 사람이 우선순위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미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살짝 혼미해지면서 본인이 지금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상당히 이 공천 관리를 엄중하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네. 그걸 좀 망각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흥분하니까 막 손 들어주고 이걸 몇 번 하다 보니 오해가 일단 생긴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 보내가지고 사퇴해라. 네. 이렇게 하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열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엘리트 검사 출신이고 여기 왔는데 인기도 있는데 이 뭐 하는 거야? 아. 화가 나니까 그거를 월요일날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그냥 인정해 준 거죠. 예, 공개를 해버리고. 근데 공개하는 순간 대통령은 이제 당무 장악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격노할 수밖에 없죠. 격노하고. 그건 열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하루 동안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개 경고하고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고 네. 정상화를 만약에 추진했더라면 한동훈 위원장이 완승으로 끝낼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날 서천 그 화재 피해 현장에 가서 한동훈 위원장이 30분 먼저 대기하다가 날도 추운데. 날도 추운데 근데 대통령 오니까 거기에 이제 90도로 인사를 하는 순간 이거 끝나버린 거죠.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못 덤빈 거죠. 네. 90도 인사는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90도 인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90도 인사까지는 저는 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이번에는 완패로 끝난 건 맞죠. 한동훈이 완패했다. 근데 이길 수 한동훈이 있었어요. 완패했죠. 이길 수 있었고 네. 원칙을 보고 국민의 민심을 쫓아갔으면은 민심을 뒤엎고 이기는 건데 거기서 구부린 거죠. 100% 동의합니다. 이길 수 있었어요. 여기에서 아니 이관석 비서실장이 뭐 사퇴 장명을 했다라는 것을 본인이 깠거든요. 그러니까 묻고 더블로가 했어야 오히려 되는데. 이래야지 이관섭을 잘라라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어야 돼요. 네. 그랬으면 이관섭을 이기는 쳐라. 건데 어디 와서 어디 당무 개입을 또 당무 하냐. 개입을 하냐. 그렇죠. 이렇게 본인이 나갔어야 치고 되는데. 나갔으면 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처음에 선방을 좀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관석 실장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네. 지금 용산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 이거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거부하겠다. 그렇게 될 거면 국민적 의혹을 풀고 가자라고 김건희 특검법 받겠다. 몇 가지 딱 치고 나갔으면 네. 그 국민들께서 한동훈 장관 그래도 이거 세네. 네. 이렇게 되면 진짜 약속 대련이 될 수 있었다고 네. 봐요. 네. 그러나 너무나도 처절하게 지는 모습을 봤던 거죠. 사실 한동훈 장관이 뭐 소위 뭐 움츠러들었다. 네. 뭐 쫄았다는 표현 써도 됩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런 표현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서천까지 갔는데 아무도 안 만나고 절규하는 국민들을 뒤로 한 채 본인들 정치 쇼하고 빠져나갔다. 기차도 평가 받지 않습니까? 태워주세요 이렇게. 제 자리 있습니까? 제 자리 이렇게 있어요. 물어보고 탔다는 건데. 예, 지금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쏠려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리고 용산만 보고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 본인 힘 없는 거 알아버렸던 거예요. 여기서 네. 정치인이었으면 더 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진짜 정치인이라면 네. 훈련된 정치인이라면 더 치고 나갔죠. 더 치고 나갔다. 그러니까 인기와 그러니까 네. 인기는 거품이잖아요. 네. 그건 권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높다고 해서 아주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선출된 권력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인기는 없지만 현재 권력을 갖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차이를 무시할 수 없고 한동훈 위원장이 특검 받아라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이간섭 잘라라. 네. 어디 당무 개입을 하냐?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무 개입 사건 판결문을 공개를 해버렸으면은 네. 완전히 완승으로 끝낼 수 있었는데 그거 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용기가 없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종합해 보면 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법은 여전히 악법이고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있다. 몰카. 거기서 뭐 상화를 해라 이런 말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몰카 공작이다. 공작. 근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경로를 해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고 사실은 지금 쟁점은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를 가지고 어떻게 될 거냐. 김경률 비대위원을 자를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마포울 공천을 줄 거냐 말 거냐. 요 두 가지 쟁점이 굉장히 또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봐요. 이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무 개입이 핵심인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벌써 몇 번째 대표를 뭐 훅훅 갈아치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심심할 때마다 갈아치우는 것 같아요, 그냥. 심심한 건 아니겠죠. 화날 때마다. 화날 때마다. 경고할 때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빼도 박도 못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김경률 위원장을 자르기를 용산에서 원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요구를 했었다는 소문이 네. 있죠. 아니 마리 앙뚜아네트 이거 민주 진보 인사가 이 얘기했죠. 조선일보에서 난리 쳤을 겁니다. 어디서 김건희 여사를 갖다 두고 지금 마리 앙뚜아네트를 하냐. 이거 민주당에서 얘기했으면 민주당 거의 폭발하다시피 보수 언론에서 계속 때렸을 거니거든요. 민주당 사람들이 그 얘기 많이. 이거 내가 했어도 세게. 이거 제가 했으면 저 뭐 매장당의 수준 됐을 거야 아마. 근데 이거를 김경률이 했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여당의 비대위원이 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거 답이 없다. 이거 빨리 잘라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동훈 장관이 손들어주고 있으니까 엄청 답답했을 거라고 네. 보고 있고. 네. 근데 여기에서 이미 사건이 이만큼 지나간 상황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을 경질시킨다? 그럼 한동훈 장관의 완패를 넘어서 이거는 침몰 수준이기 때문에 굴욕이지, 굴욕. 완패를 네. 넘어 침몰이다.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안 자를 수도 없고 또 용산의 눈치는 봐야 되고 빼도 박도 못하는 잠이 안 상황이 되는 오는 거죠. 거죠. 잠이 안 오는 잠이 거예요. 안 와, 잠이 안 와. 불면증이죠 이제. 잠이 안 오는데 거의 그 삼전도의 굴욕처럼 네. 그냥 여의도의 굴욕을 맛보는 건데 네. 저는 김경률 위원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김경률 위원 스스로는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제로다. 이분은 그럴 분은 아니고요. 김경률 캐릭터 스스로 물러나려면 그 말도 안 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물러난다고 해서 뭐 얻는 게 없어요. 네. 오히려 자리를 버티는 게 그분에게도 이득이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절대 못 자른다. 왜냐하면 자르는 순간 네.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첫 인사를 한 건데 그 인사를 부정해 버리면은 네. 이분이 인사정보관리단 할 때도 인사 검증도 못 했는데 이제는 인사도 못 하냐. 네. 그 90도 인사는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사는 못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온갖 압박을 넣어서 자르게끔 유도해서 들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때 네. 우리 강성희 의원 정말 잘못된 거지만 그게 들고 나가듯이 김경률 의원도 끌어내는 네. 힘을 쓴다. 그러면은 이거는 김경률 비대위원을 완전히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습니다. 김경률 어떻게 가? 네. 그러니까 이대로 가는 거죠. 그냥 이대로 스테이다. 근데 이대로 가는데 제가 볼 네. 때는 김경률 위원이 그래도 네. 눈치는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비대위원이잖아요. 네, 오늘 굉장히 민주당에 대해서 엄청나게 각을 세우는 얘기를 그렇죠.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보수다라는 걸 또한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안심시켜야 되니까. 입증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갑자기 쇼펜하우어 얘기를 하면서 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송영길 대표 돈봉투 사건, 뭐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쭉쭉쭉쭉 얘기하면서 민주당을 세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세게. 그거 안 하면 들려 나가거든요. 이거 해야 돼요. 비대위원들도 불신임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강제 정황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의총 열어가지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비대위원장 하냐라고 하면서 들려 나갈 수 실제 있어요. 송원석 의원이 모임 하려다가 네. 못한.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 눈치를 또 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민주당에 각 세워가지고 이 정치 쟁점화로 풀어나지가 않으면 네. 본인은 진짜 들려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갑자기 민주당 요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하냐? 네. 말이 앙뚜아네트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 민주당은 김경률 위원장 비대위원을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까지 간 건 뭐냐면 한동훈 장관은 정치 초보지만 김경률 비대위원은 그래도 정치를 좀 하신 분이잖아요. 예. 만약에 누군가 와가지고 사퇴 압박을 한다, 그럼 바로 깔 겁니다. 다 녹음할 거예요, 제가. 그리고 바로 이제 난리 칠 거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김경률 비대위원한테 정치력에서 밀릴 거고 한동훈 장관도 얘기 못할 거고 이제 상황이 난처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거죠. 보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보면 되고 저는 한 1, 2주간은 네. 민주당을 더 때리면서 네. 나는 보수에 필요한 존재야라는 걸 부각을 시키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무르익었을 때 네. 언론에서 이제 자꾸 조명이 네. 들어올 때 스포트라이트 딱 받으면서 또 한마디 하겠죠. 김건희였어요. 네, 한번 저격을 하겠죠. 2주 후에. 그럼 그때는요. 네. 잘릴 수도 없는 지경이 돼요. 이제 네. 시간이 뭐 총선 채비가 네. 되고 뭐 이제 공간이 다 돌아가고 어느 정도 네. 이제 배가 출발하면 네. 백을 못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하게 얘기하다가 이번 죄송합니다. 말씀 예. 안 아니, 이거 됩니다. 드립이 좀 모자라신가 봐요, 아니, 이제. 드립연구소 쉬었어요 이번 주? 백이라고 하려다가 지금 제가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네. 백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저는 2주가 지나면 그때 김경률 위원을 이제 처치곤란 상태에 빠질 사측을- 것이다. 그렇게 그러면서 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마포로 가는 겁니까? 공천을? 뭐 그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 가서 이제 또 정무적 판단을 하겠지만은 네. 저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은요 네. 통제 불능 욕망의 덩어리 욕망의 용광로로 네. 이미 빠져버렸어요. 네. 이거 제어가 안 됩니다. 누구도. 근데 지금 김성동 전 의원 있잖아요. 거기 마포에 3번 출마했던 분. 거기 지금 전략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예비 후보 오늘 등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잠깐만 이거 경선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는데 이런 판단 하신 거예요. 김성동 전 의원이. 그러니까 사실 당에서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이거 만약에 김경률 비대위원 그냥 꽂으면 바로 사천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경선을 염두에 두고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만약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전략 공천되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았다. 네. 인정을 해버렸으면 예비 후보 등록했든지 말든지 날아갔을 텐데 네. 이게 사천 논란으로 벌어지면서 이제 국민의힘도 어쩔 수 없이 여기는 경선 한번 시켜봐야 되는 건 아니냐. 네. 근데 뭐 결론을 뻔할 겁니다. 결국에는 그 한동훈 장관의 그 입김에 의해서 당원들이 또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점을 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기회를 얻는 것은 그 사람한테는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지 않았을까? 네, 오늘 아침 보도 나온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미안하다 몰랐다라고 김성동 예비 후보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김성동 전 의원은 또 반박하는 입장을 밝혀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 무슨 내용 증명 보내듯이 문자를 보냈고 뭐 한번 전화라도 할 줄 알았더니 연락이 없다 뭐 이렇게 갈등하는 양상이에요.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 주목을 해보자면 그 기자들의 그 취재 내용을 종합을 했을 때 용산에서는 어쨌든 김경률 잘라라 이런 메시지가 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자르거나 못 자르거나 스테이하는 상황에서 계속 가. 그러다 2주 후에 이 신 변호사님 말씀처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를 또 꺼내. 중도 확장 차원에서. 그러면 용산이 윤석열 대통령이 패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의 패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네. 네. 근데 진짜 김경률 비대위원이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네. 용산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용산은 정리해라. 근데 이게요. 여기는 못한다. 이게 지금 그 봉합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을 패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네. 잘 보시면 네. 김경률 비대위원이 2주 정도 뒤에 또 한 번 이 소동을 또 일으킨다라고 하면요. 네. 총선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내부 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안에서 내부 분열이 드러나는 것이고 네. 이건 총선에 더 큰 악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총선에 지금 총대를 메고 있는 사람이 네. 한동훈 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럼 총선 대패가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고 그럼 그 패배 책임은 또 한동훈 위원장이 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견상으로는 저는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상 내부에서는 좀 나름대로는 권력을 가지고 관리를 할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그 90도 인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번에 서천에서 쇼를 한 거, 정치 쇼 한 거를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당내 권력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의원들이 판단할 겁니다. 네. 의원들이 정치 현안들을 보고 이 권력 구도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고 나서 네. 김경률 비대위원의 힘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할 때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한동훈 장관의 공천권에 더 큰 권력이 있다라고 싶을 거면은 김경률 비대위원
비대위원장을 힘으로 끌어내리는 행위는 안 할 것이고 대통령한테 아직까지 있다.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더를 따른다라고 네. 했을 때는 실력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최근에 어제 저녁 네.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막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빨리 그 공동선대위를 띄우든지 아니면 비대위원장을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대통령한테 이렇게 대들고 이러는 거 안 된다라고 준엄하게 꾸짖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뭐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뭐예요? 멘토. 멘토? 네, 대통령 좀 멘토 특수지위네요. 아니 잘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저희 하여간 번개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끔 이럴 때 네. 나타나셔가지고 예. 한 말씀씩 하시고 언론에서 주목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위원을 마포에서 손들어주고 공천을 만약에 뭐 경선을 하더라도 경선에서라도 이겨서라도 공천 받으면 네. 아마 사천 논란 피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미 본인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매끄럽게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 불출마를 선언한다든지 아니면 지역구로 옮겨서 정정당당하게 뭘 한다든지 아니면 뭐 비례로 간다든지 이런 조치를 안 하면요. 네. 한동훈 위원장 사천 논란 당연히 있을 건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보다 사당화했잖아요. 네. 근데 사당화한 사람이 또 사천하는 사람한테 너 왜 사유화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네. 이러고 있으니 이게 네. 되겠냐고요, 선거가. 네. 그러면 선거에서 참패하죠.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잘 보십시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네. 이 선거에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선거 패배에 직접 책임을 지진 않아요. 이거 선거 망하면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모든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잠이 안 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매우 복잡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정청래 의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지역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한동훈 장관 당신이 와라.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당신이 직접 와라 했잖아요. 와라. 네. 네. 사천 논란 피하려면 본인이 직접 가갖고 정청래 의원님이랑 붙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불출마 선언 이미 해버려가지고요. 말을 바꾸기 힘들잖아요. 말을 또 해. 근데 계속 바꾸더라고요. 한번 지켜보자는 거죠. 뭐. 자, 그 핵심은 본질은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언론사 인터뷰를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근 한 달 이상을 대통령실에서 정리를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KBS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입장을 밝힐 걸로 보인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안 하고 KBS 인터뷰를 통해서 예컨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을 때 여론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첫 번째는 네. 그 도어 스태핑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면서 용산까지 옮기셨던 분이 네. 이제는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고 이제는 어떤 특정 언론사와의 대담 비슷하게 해서 한번 국민들과 대화를 해주겠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매우 불쾌합니다. 사실은. 네.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국민들의 질문, 기자들의 질문을 늘 피하고 회피하면서 무슨 국정 운영이 되겠는가라는 일단 생각이 먼저 들고요. 네. 김건희 여사 사안에 대해서 뭐 이거를 국가 기록물이라고 뇌물을 둔갑을 시키든 뭐 가해자를 피해자로 바꿔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하고 뭐 사과 정도로 해서 넘어간다? 네.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네. 수사를 받아서 진실을 밝혀야죠. 안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금 뇌물 받았다라는 엉뚱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야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구심 네. 또 김건희 여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를 그러니까 해야 돼요. 대충 사과로 갈 수가 없어요. 사과는 안 된다.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할 텐데 네.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KBS 한 곳에만 인터뷰해서도 안 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좀 밝혀주셔야 되는데 네. 사실 답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 김건희 특검법 받아야 되는 거고 네. 그 김건희 특검법 안에다가 이 디올백 사건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털고 가야 되는 거지. 네. 이거 괜히 무게감이 너무나도 세고 본인의 압박이 심하다고 해서 특검법 거부하고 네. 뭐 디올백 수사도 안 할 거면서 대충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은 국민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고 봐요. 네. 국민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대목과 관련해서 저희 그 어제 발표된 YTN 여론조사를 보면 저희 제작진이 직접 그 그래픽을 구성해서 만들었는데요.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 69%. 저 보시면 69%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거 좀 뭐 받은 건 부적절한데 그래도
몰카를 찍고 말이야. 기분 나쁘다. 뭔가 예, 찍으면 뭐 이렇게 기분이 매우 나쁠다고 할 수 있죠. 예. 그죠. 이렇게 하는 건 공작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입장을 표명하게 될까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 네. 거의 이제 3배에 육박하잖아요. 네. 더블을 넘어서 이제 3배에 육박한다라는 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 네. 아무래도 뭐 언급을 안 할 수는 없겠죠. 만약 기자회견 한다 그러면 그 KBS 기자가 그래도 물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근데 이 문제를 너무 지금 그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이거를 국가기록물로 둔갑시키면 된다라고 예. 해명을 하는 태도나 네. 여기에 대해서 사과나 유감 표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전 이거는 더 국민들의 그 저항을 네. 더 돋구는 일이다. 예. 전 이거는 그냥 아니 넘어갈 수가 김웅 의원이 없죠. 너무 재밌게 잘 표현했더라고요. 디올백이 그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면 갤러리아 명품관이다. 저 대통령 기록관으로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있죠. 네. 그리고 대통령은 면책은 없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있고.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있고. 대통령이 면책 특권. 아니, 대통령 불소주 특권. 그쵸, 불소주 특권. 특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결국 대통령의 배우자는 네. 특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권이 없는데 일반인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이죠. 근데 우리하고 이제 똑같이 대통령이 평범한 공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네. 거기에 따른 이제 공적인 역할을 네. 요구받는 사람이지 네. 특권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 면책 특권을 지금 부여를 한다 그러면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렇죠. 거죠. 있을 수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도 말 못하는 게 네. 저는 사실 그 사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들이 기분 나쁘다라고 퉁치고 왜 갑자기 몰카를 찍었네 마네 이런 얘기도 못할 거라 봐요. 네. 사저도 결국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보안에 있는 거거든요. 아니, 딱 경호원들이 배치된 상태. 그럼요. 경호가 사저든 사실은. 그리고 대통령 공관이든 공관이죠. 사저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공관이든 사저든 어떻게든 경호원이 배치돼 가지고 이 사람이 들고 가는 물품들 다 체크했을 텐데 네. 이거 김건희 여사가 오케이 안 했으면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VIP였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사저 들어갈 때도 모든 수색을 다 할 겁니다. 네, 뭐 아무리 숨긴다 할더라도 그 뭐라고 휴대폰을 2개 들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미 우리가 대한민국 시스템을 움직이는 모든 수색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 왜 몰카를 찍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기분 나쁘다고 퉁칠 문제가 절대 더 안 되는 거죠. 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네. 대한민국 헌정사에 네. 어떤 대통령 영부인이 이런 행위를 했던 분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네.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이 본인의 측근, 그러니까 자녀, 그러니까 예를 들어 YS는 현철 씨 문제라든지 네. DJ 대통령도 아들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뭉개고 넘어간 대통령이 있습니까? 다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아들의 문제지만 네.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 사과했고 당연히 구속까지 시켰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대통령의 배우자도 똑같은 사람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면책 특권을 향유하게 됐는지 예. 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칼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명명백백하게 보도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민심의 역풍 불 거다. 총선에서 표로 크게 심판받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야권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든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는 의견이 90%에 육박을 하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필요하다 46, 필요하지 않다 47. 반반, 무당층은 67. 이 정도로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거죠. 일단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말이나 좀 한번 들어보자 이런 그렇죠. 건데 아이고. 근데 사실은 이게 명품백으로 한정돼서 뭐 압축적으로 말하긴 하지만 그 영상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면 사실 이게 명품백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뭘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건지 그다음에 금융위원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던 건지 뭐 다른 것은 다 별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요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권력의 사유화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게요. 네. 대통령에게 맡겨진 공적인 권한을 누군가가 비선들이 그거를 뒤에서 조종한다는 얘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최순실 씨가 연설문 고쳐주면서 드러났는데 네. 핵심은 뭐였습니까? 뭐 말 뇌물로 받은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미르 K스포츠 대단 만들어서 그렇죠. 평창 올림픽의 이권들을 다 해먹으려는 네. 이제 그런 해먹을 결심이 드러나면서
국정농단으로 퍼져서 다 구속된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과잉 수사 문제도 좀 예. 있지만은 예.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예. 지금 권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선인데 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뭐 통일 정책 얘기하고 인사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부적절한데 그게 지금 나왔단 말이죠. 그럼 그게 개입이 어디까지 됐는지를 도려내거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단이 필요해. 진단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이런 사건 만약에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에게 발생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 났죠. 이미 뭐 왜 지금은 난리가 안 나는 건지 왜 모르겠어요. 그럴까? 이미 난리 났죠. 똑같이 난리가 나야지 압수수색 그러면. 40만 건 하고 막 그랬다는데. 옛날에 뭐 청와대도 압수수색하려고 했었어요. 검찰이. 그러니까요.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예. 가만히 있는 게 더 웃긴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검사 생활 싹 자신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외치고 공정과 상식을 핵심 키워드로 해서 당선된 대통령과 행정부라고 보기에는 지금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이 기준이 흔들리거나 멈춰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이게 도대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저는 당 얘기 좀 여쭤볼게요. 뭐 떠나온 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뭐 사람들 좀 많이 알고 지내시니까 이철규 의원이 이게 무슨 범법이냐, 오히려 몰카 공작이고 교통사고에 비유하면서 피해자라 그랬어요.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또 딱히 다른 반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주장을 세게 해보겠습니다. 이철규 의원님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네. 여기는 미국입니다. 제가 계속 여기가 미국이라고 주장을 하면 미국이 됩니까 지금? 뭐 비행기 탔습니까 제가? 여기 한국이고 여의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철규 의원은 네. 왜 이러는 거예요? 엉뚱한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거죠. 이게 선동이죠.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국면에서도 네. 선동이 있었고 예. 이것도 선동이죠. 예. 피해자 호소 선동. 아. 정확하게 말하면 피해자 드립 둔갑 연구소 오늘 나왔어. 피해자 둔갑 선동.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교통사고 이것도 뭐 예를 제가 일일이 반박해야 되는지도 의문인데 네. 아니 교통사고는 과실범 아닙니까? 실수로 누구나 다 교통사고를 낼 수도 있고 그걸 뭐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네. 책임도 지는 건데 이거는 뇌물법 뇌물 혐의잖아요. 네. 어떻게 사안이 다른 고의범을 과실범에다가 비유를 해서 그것도 경찰 출신으로 형법을 좀 공부하시고 관련된 일을 하신 분이 네. 엉뚱한 비유로 한다는 건 전제 선동이라는 거고 네. 뭐 주거 침입부터 뭐 국고 횡령 뭐 국고에 귀속된다 엉뚱한 얘기로 아무리 김건희 여사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려고 해도 몰카에 찍힌 거 기분 나쁘다. 아니 저도요. 예를 들어 뭐 어디 가고 있는데 누가 뭐 CCTV 있고 하잖아요. 네. 아 찍히면 기분 당연히 나쁘죠. 네. 그 당연히 기분 나쁜 건데 네. 이거는 지금 범죄 혐의가 드러났잖아요. 네. 그 자체 본질을 없앨 수는 없는 거다. 근데 지금 이분들은 본질이 드러난 거를 애써 안 봐야 되니까 네. 이걸 없애려고 국가기록물이다, 뭐 교통사고다, 국고 기속이다 엉뚱한 얘기를 갖다 붙이니까 더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우스워집니다. 사실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핵심은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책임지는 태도. 그 법치 이런 것도 보수의 철학 중에 그렇죠. 하나예요. 예, 법치주의 이런 건데 지금 그게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 책임 안 지고 회피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보수 정당이 다 있냐. 아니 그것도 경찰 업무를 하면서 네. 그동안 수사 업무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철규 의원은 네. 힘센 사람들은 이런 논리로 다 봐줬습니까 그동안? 다 불송치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봐줘가지고 예를 들면 예. 이런 잣대로 하면요 그동안 이철규 의원이 수사했던 것들도 뭐 정보경찰이니까 뭐 수사부서에 근무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중잣대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꼴대 옮겨가지고 이런 식의 봐주기를 하면 이분의 인생이 다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단한 사람들 국민의힘에 다 모아놨는데 그 당에 들어가니까 다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국민들 기만하는 거죠 그게. 사실 본인들이 해왔던 역할들이 다 있었을 거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검사 생활 뭐 잘했고 네. 이철규 의원도 경찰 생활 잘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에서 검찰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이 가가지고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된 겁니다. 국민들도 다 알아요. 이거를 가지고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사실 그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출발로 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주호영 비대위, 정진석. 그다음에 정진석 비대위,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모두 5명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무려 여당 대표가 5번이 바뀐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그 과정에서 비민주성이라든가 이런 거 정말 너무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야말로 이
대통령 당무 개입은 이관섭 실장이라는 이름이 딱 한동훈 위원장 입을 통해서 확인됐을 때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그만두라고 했지만 자기가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법률 대응을 한다는 입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무 개입을 했으면 고발해야 된다는 것은 명백하죠. 우리가 네. 박근혜 사건 때 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고발을 검토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에서 이관섭 실장이 뭐 사퇴하라고 했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네. 명백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고발을 검토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이것 가지고 고발할 건 아니고 아직까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네. 당무 개입이 이미 확실해진 상황에서는 고발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직이 끝난 이후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 같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갈아 끼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당무 개입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뭐 그게 뭐 형태는 바뀌었습니다만 분명한 당무 개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의원들이 실력 행사를 해서 끄집어 내린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이용 의원이 호위무사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별 불신임한다라는 메시지를 의원들 단톡방에 올린다거나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쨌든 어떻게든 의중을 내 비쳤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는 이관섭 실장으로 인해서 실력이 개입됐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고발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뭐 구도가 이동하기 때문에 뭐 고발해서는 안 된다. 막 이런 내용은 전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오히려 고발해서 이렇게 이슈화 시키면 이게 오히려 또 윤석열 대 이재명이 되는 거지 한동훈 대 이재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심평 변호사가 중도 확장성이 없다.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한동훈 위원장 물러나라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 심평 변호사 개인 생각일까요? 심평 변호사가 물러나야 될 것 같아서 방송을 좀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왜냐면 본인 이미지가 자꾸 안 좋아지시니까. 근데 저는 이거 당무 개입이라는 건 이젠 단어가 표현이 적절치 않고요. 이제 당무 장악이다라는 당무 표현을 장악이다. 저는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한 사람의 인치하는 국가가 아니고요. 네. 법치국가고 우리는 헌정 질서의 역사성을 가지는 나라거든요. 네. 민주공화국이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 대통령의 당무 장악 사례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걸 넘어간다면 네.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짓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은 더 유지되기 어려워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례는 단죄를 통해서 끊어내야 된다. 네. 전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고요. 단죄를 통해 끊어내야 된다.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은 당연히 고발해야죠, 민주당이. 민주당이 그리고 고발. 민주당이 고발 안 하면 저라도 고발해야죠, 이거는. 네. 네, 당연히 고발해야 되는 거고. 네. 고발이 뭘 해야 되냐면요. 네. 공직선거법상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 사례가 있어요. 그때는 일부 지역구의 여론조사를 한 2군데 돌렸다가 징역 3년을 윤석열 대통령이 구형을 하고요. 네. 2년 선고받습니다. 이거는 전 더 심각하거든요. 이게 네. 공직선거법에 부정선거 운동죄 공무원에 대해서 네.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네. 이거 징역 3년을 당연히 구형해야죠. 네, 이것도. 3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그러면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에 다시 의율하면은 당연하죠. 예. 아니, 고발을 해놓으면 그때 수사가 들어갈 수 있죠. 예, 예. 이거 만약에 이거 처벌 안 하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왜 똑같은 행위보다도 아니 예를 들어 본인은 신호 위반만 했는데 저분은 신호 위반이 아니라 뭐 완전히 뺑소니에 뭐 다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넘어가지면은 신호 위반한 사람이 억울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넘어갈 수 없고 또 하나는 이관섭 실장 이미 이름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직권남용죄를 검토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관섭 실장에 대해서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이관섭 실장은 공무원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원인데 예. 직무 범위라는 게 모든 부서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권남용죄에서 가장 핵심은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핵심인데 대통령 정무수석도 다 두고 있고요. 이 업무가 본인의 직무 관할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직권남용으로 다 걸리는 겁니다. 윤석열, 이관섭 이분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직권남용죄까지도 검토를 해서 결국에는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지금 전 이분들이 무슨 배포로 이렇게 하시는지 네. 정말 걱정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이관섭 실장이 실제로 잘못한 겁니다. 만약에 한동훈 장관한테 실제로 사퇴 종용을 했었으면 예. 대통령실에서 그렇게까지 할 권한까지 없는 것이고 이건 월권이고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는 예.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대통령실에서 뭔데 그 공당의 비대위원장한테 사퇴해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일단 애초에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네.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발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억울해요. 총선 앞두고 두 군데 여론조사 돌렸다 2년형의 선고를 받았는데 더 심각한 거죠. 지금 네. 상황은.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 사이에 도는 정보를 종합을 해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실제로 대통령실이 제일 경로했을 타이밍이 이관섭이라는 이름이 공개됐을 때라는 것이고요. 이관섭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어떻게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확인을 해줄 수 있냐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종국에는 이것은 당무 개입 혹은 헌법상 위법한 행위로 문제가 될 것을 알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화를 냈다는 것이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 예컨대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 수동적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태도, 버티겠다라는 시그널로 해석해서 더 화가 났었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됐다면 이게 무슨 궁궐에 구중궁궐 암투도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민주공화국에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인지 너무 근데 심각한 저는 이게 것 같아요. 국민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오히려 국민의 삶에 해로운 네. 해로운 상황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책임졌던 분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모르지 않아요. 이 사안을 본인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어떤 형법과 공직선거법에 의율되는지를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관섭이란 이름이 드러나고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인정했을 때 그럼 본인의 범죄 사실 혐의가 한동훈의 입을 통해서 자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넘어갈 수가 없는 굉장히 경로했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허술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했으면 분명히 그러니까 본인이 검사로서 이 사건을 봤으면은 분명히 직권남용이라든지 네. 뭐 개입으로 봤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본인은 사실 거의 뭐 불체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사안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이관섭 실장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네. 이관섭 실장의 이름이 나오고 사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이 나오면 네. 이거는 당무 개입인데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자신의 사건이 되다 보니까 네.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한 허술함이 드러난 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예정돼 있죠, 의원님. 2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하자 이런 거고 민주당은 거부하고 이거 네. 언제 하게 되는 겁니까? 뭐 아직까지 권한쟁의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이 이렇게 사적인 영역으로까지 대통령 가족에 수사하는 것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네. 이거 아직 결론 안 내려졌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하고 싶겠죠. 공천 전쟁이 시작되고 나면 이탈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네. 하자고 하는 건데 예. 우리가 국민의힘의 그 권력 전쟁 때문에 빨리 해줄 필요는 없다. 예. 아직까지 대통령의 거부권이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안 봤는데 왜 하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쯤이라고 점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 답이 내려오고 나서는 특검법 처리는 하겠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저 의견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네.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미 재의결에 대해서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또 정쟁화하는 걸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좀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도 민주당이 혼자 했나요? 아니죠. 같이 했습니다. 국민의당도 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보수에서 많은 부분들의 이탈표가 들어가면서 그 탄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물론 불신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네. 이 안에 있는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서 표결할 건 또 표결하고요. 네. 이거 지금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국회 절차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꼼수를 좀 이제 그만 쓰고 네. 좀 원론대로 저는 가서 당당하게 저는 재의결 시키고 네. 그 설득의 노력을 민주당이 지금 하셔야지 그걸 안 하고 공천이 늦어지니까 우리도 재의결을 더 미뤄봐야겠어라고 하는 순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이 또 정략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반대 네. 진영에 있는 예. 사람들에게는.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좀 더 좀 원칙 있는 정치를 더 민주당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공천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공천 때문에 미루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부터 확인하고 하자는 거거든요. 네. 사실 지금 하자고 하는 것도 오히려 정략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얼마나 꼼수 쓰실지 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재석 인원에서 표결하는 것들은 국민의힘은 안 들어와 버립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굉장히 많이 밟잖아요. 표결에 우리가. 아예 참여를 안 해버리는. 이탈표가 있을 것 같은 표결 참여 근데 안 안 해버리고요. 들어오면 더 좋아요. 재석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줄어서 훨씬 통과가 지금은 되는데 그 기본적으로 안 들어와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은 애초에 들어와 버리지를 않는 꼼수를 쓰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꼼수가 팜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표결한다고 해서 네. 저 사람들이 어떤 꼼수를 쓸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실제로 민의가 얼마나 들어갈지가 모르는 상황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네. 그게 두 번째고 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이 적절했는지 평가가 제대로 안 내려졌습니다. 저희는 거부권을 해소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봤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뭐 대통령이 그 신년회견 대신 뭐 KBS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좀 보고 민주당이 판단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좀 들리긴 하는데. 아니요. 거부권 행사한 이미 네. 그 사건을 예. 사실 저 권한쟁의 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 권한쟁의를 먼저 그렇죠.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요건 그 다음에 이 예. 생각이 다른 게 그러니까 지금 더 그런 권한쟁의 얘기를 하시니까 결국 다수당이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저는 국회 안에서 꼼수가 아까 난무한다 하셨는데 거기에 민주당도 한 축을 맡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원칙을 지금부터라도 좀 지켜가면서 국회를 정상화할 수는 없는지 전 그게 일단 첫 번째 궁금하고 또 하나는 권한쟁의가요. 이거 제가 법률가로서 이건 말씀드리는데 네. 이거 100% 기각 나옵니다. 이거 받아들여지지 못해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의 헌재에서. 권한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걸 지금 권한쟁의로 넣은 거거든요. 그 네. 제가 그때도 이거 권한쟁의 할 게 아니고 제2결로 해결하시라. 네. 정치를 정치로 풀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던 것이 만약에요. 여기서 헌재가 권한쟁의를 기각하잖아요. 네. 이제 6명 이거 과반수니까요. 기각이 나오면요. 바로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거 정당화 받았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옳았다. 네. 민주당이 역공 잡았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오히려 잘못된 거부권을 하자를 치유해 주는 게 되거든요. 예. 여론적으로. 예. 그래서 사법으로 갈 때는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길 만한 사건만 정치권이 가서 해야지 예. 무리하게 했다가 지면 역풍. 오히려 역풍을 받고 상대방을 옳다고 여겨준다니까요. 저는 그걸 걱정하는 거고 이걸 지연으로 쓴 거는 민주당의 뭐 여러 가지 정부적 판단이겠지만은 전 이거 옳지 않다. 그러니까 자, 제가 이것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국회 정개특위 간사, 야당 간사인 그 김영배 의원 나오셨는데요. 네. 이 선거제도도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한 쟁점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민주당 의총에서도 이 문제를 이제 주요하게 다룰 걸로 보이는데, 김건희 특검법하고 선거제도의 빅딜.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이후에 처리를 하고, 그리고 선거제도를 바꾸는데 권역별 비례제를 포함해서 권역별 병립형 얘기가 나와요. 근데 민주당 의원님들 어떤 의견을 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 조간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기로 하고 이 안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거부하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되는 충분히 겁니까? 가능성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뭐 선거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선거법은 선거 전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취해법권을 논하는 자리인데 네. 그런 식으로 거래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개특위 간사니까 이렇게 빨리 선거법을 개정하고 나서 선거 이제 유불리를 떠나서 나중에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하자는 건데 네.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의총에서 올라온다면 저는 반대 표결 아니고 반대 의견 낼 겁니다. 반대 의견 낸다.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소수정당 창당 준비 중이신데 예컨대 양당이 합의해서 뭐 계속 합의가 안 되다가 하여튼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양당이 합의한다면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좀 어떤 판단이세요? 근데 참 제도가 중요하죠. 저는 네. 제도를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한국 정치가 제도 때문에 나빠졌습니까? 아니면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치가 나빠진 건지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제도에 따라서 저도 유불리가 있거든요. 네. 당연히 또 지금 삼지대 나와 있는 정당들도 유불리가 다 있어요. 근데 유불리에 따라서 제도를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저는 지금도 이 선거법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딜을 하겠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전 너무 잘못됐다라고 보고 지금 선거법은요 안 건든다라는 입장을 민주당이 표명하는 것이 가장 정도입니다.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병립형으로 회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머리를 쓰면서 그러니까 이제 빅딜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네. 이거는 뭐 민주당이 완전히 그냥 과거로 퇴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 올바르지 않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 동의하는데 김영배 네. 의원은 병립형 회기를 여지를 두고 나서 이런 걸 딜을 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연동형? 김영배 의원
의원께서는 연동형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짜 정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거법이 빨리 예. 좀 정상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거랑은 좀 맞지 않고 제가 동의했던 부분들은 이 선거법과 김건희 여사의 재의결이 빅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말로 부적절하다는 것은 100%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별개의 사안으로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근데 그건 가능성이었어요. 이런 가능성 하도 이제 있을 수도 있다. 네, 여야 네. 간에 뭐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주장이었던 걸로 이해를 합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게 결론을 오늘은 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설 연휴 전에는 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기고 가지고 너무 오래 끌었잖아요. 근데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토론이 많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다 의견이 있는데 결국에는 정말로 답이 없을 때는 표결까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웬만하면 오늘 답을 내야겠죠. 그다음에 이후에 전반적인 네. 기류는 좀 어떻습니까? 팽팽합니다. 팽팽해 아직도 네. 팽팽해. 그러니까 정당이 결국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 아니겠습니까? 네. 당장의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병립형 회계로 가야 된다라는 일부 주장도 타당하고 네.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다시 한번 후퇴시킬 수 없다. 연동형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도 타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 것이죠. 이 정답이 없는 거 놓고 싸우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류는 잡힐 것 같습니다. 요새 언론 보도들 나오면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계속 연판장을 돌리고 있고요. 아. 연동형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가 생물이고 뭐 다양한 안들을 놓고 토론하는 건 맞는데요. 그래도 네. 그 시대가 맞다고 여기는 걸 선택할, 결정할 의무까지 있는 거니까 정답을 찾으셔야죠. 네. 근데 저는 그 정답을 찾는 과정이 너무 늦어졌다라는 예. 국민적 비판은 뭐 여야가 통틀어서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 예.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 정치 바꾸자고 다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하잖아요. 그럼 바꾸려면은 양당의 독과점을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양당의 독과점을 깨려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럼 다당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병립형보다는 연동형이라고 하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네. 한국 정치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는 훨씬 더 나은 제도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계산기를 때려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들고 또 의석을 많이 가져갈 게 명확해 보이니까 우리도 원칙을 지금 버려버리자 지금 이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정답은 있다. 찾으시면 됩니다. 꼭 그렇지만 않은 게 우리도 우리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병립형을 주장하시는 분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다당제가 저도 이상적인 정치 구조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주의로 결국에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자 하기 위함인데 네. 그래서 북유럽형 국가를 우리가 정치 시스템을 선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제라고 하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100% 연동형이 돼가지고 5개 정당이 나와서 2개, 3배가 협의하고 있을 때 이 정부는 그냥 간다 이겁니다. 국회 니네 논의해라. 우린 정한 대로 간다. 지금 민주당이 그래도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어느 정도 막고 있고 국회 눈치 때문에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데 네. 다당제가 돼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기 하고 싶은 거는 다 할 수 있는 정부라 이거예요. 행정 권력 규제가 안 된다. 그렇죠. 전혀 견제가 되지 않는다. 네. 라는 이야기도 저는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병립형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네. 이 정부가 적절하게 국민들 눈치 보고 국회 눈치 보고 하지 말라 하면 좀 안 하고 네. 적당히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너는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우리는 내 할 거 한다라고 막 가버리니까 네. 이 대통령제 권력이 너무나도 막강한 이런 상태에서는 당장에 이 정부를 마크하기 위해서는 네.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을 찾기가 굉장히 근데 그게요. 어려운 겁니다. 저는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참 기득권의 논리는 무섭다. 그러니까 그게 기득권의 논리인데요. 그러면은 역으로 질문을 던져보죠. 180석을 갖고 있을 때 그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를 뭐 어떻게 뭐 입법부 기능 제대로 했습니까? 잘 견제했나요? 안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의석이 줄어서 뭐 169석 그래도 많은 의석을 갖고 있죠. 근데 윤석열 정부 힘이 없어서 규제를 못 하나요? 그럼 만약에 민주당을 뭐 200석 이상 주면은 뭐 이제 개헌적인 있으니까 뭐 얘가 다르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그것도 올바르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하시기 그렇습니다. 손이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뭐 189석을 만약 했다 쳤을 때 뭐 좀 더 좋아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평가를 냉정하게 민주당도 받아들여야지 지금 뭐 힘이 더 필요해가지고 연동형 다 필요 없고 병립형을 가면서 윤석열 정부 견제위해가지고 다시 또 돌아가겠다. 이건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듣기에는 뭐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의견이라고 네, 생각하지만은 별로 설득력을 가지지는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그 중대재해처벌법 있지 않습니까? 네, 네, 2년 네. 유예를 했는데 오늘 아침 보수 언론, 도하 보수 언론들 전부 몇 바닥씩 쓰고 있습니다. 이거 2년 유예해야 되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동네 빵집 사장님, 커피숍 사장님 다 망해 생겼다. 에? 이러고 있어요. 그것도 기득권에 놀린 거죠, 결국에는. 그것도 기독교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 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을까요? 아, 야당에서 계속 제가 환노위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이 부분에 좀 세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근데 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 이거 도입하면 다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다른 선진국도 다 망했습니까? 이미 다른 선진국 다 망하고 나왔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제도에 맞춰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할 건데 네. 보수 언론도 사실 다 돈의 논리에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사실 우리 부끄럽지만 많은 큰 언론사들은 건설회사 하나씩 끼고 있잖아요. 네. 건설회사가 가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은 큰 뭐 피해라고 볼 수 있고 큰 책임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오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규제 그 입법도 있어야 된다라는 네.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이것 좀 시간이 54분이어서 또 의총하러 가셔야 돼 가지고 네. 그렇지만 이건 좀 여쭤볼게요. 이현주 의원 복당 관련해서 당내에 환영하는 분위기입니까? 뭐 그렇게 환영 분위기도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 요구하면 다 데리고 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 네. 그렇게 환영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래도 포용의 입장에서는 들어오시는 부분을 굳이 말리지는 않는다라는 정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당적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뭐 본인의 선택이기도 하고 이현주 의원이 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현주 의원이 그동안에도 민주당에서 출발해서 제3지대를 갔다가 국민의힘에 돌아왔고 또 많은 방송을 통해서도 제3지대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역설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전화 한 통에 이 고심까지 할 사안인가라는 전 생각이 우선 들고요. 본인이 했던 말들을 다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어서 민주당이 가시게 된다면은 그 논리 하에 가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 아니다. 그 원칙을 저버리는 정치는 저는 크게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현주 의원님의 복당보다 신인규 변호사의 입당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민심동행 정책백서 갖고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자꾸 그러지 마시고. 제 소망은 이야기할 수 있지 저희 않습니다. 기회다원주의 모델의 미래경제구역 제로시티 1번만 읽고 가겠습니다. 그 제3지대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선거제도하고도 연동이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이다. 좀 제대로 잘 될 것이다. 뭐 양양자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합당도 하고요. 그리고 이낙연 신당 그리고 그 원칙과 상식 신당 뭐 미래대연합 뭐 한국미래연대 뭐 이런 등등의 정당을 만들어서 활동하는데 다 합쳐질까요? 아니면 조금 분화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합쳐지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다 합쳐질 거다. 그렇죠. 뭐 3번을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네. 계실 거고 예. 그분들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역할을 받기 위해서는 합쳐야 된다라는 계산이 이미 다 끝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합칠 거라고 보는데 국민들의 평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까지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사실 원칙 없는 통합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 정치 퇴행을 더 가져오는 그런 연대논이라고 보고요. 기호 3번을 받으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소선거구제하에서 3등으로 떨어지나 4등으로 떨어지나 6등으로 떨어지나 거의 똑같거든요, 결과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양당 혐오, 양당의 적대적인 공생관계에 대한 불만이 너무 높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그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원칙을 가지고 나오는 정당들이 아니라면은 전 이건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양양자 의원이 이제 한국의 희망을 이제 내려놓고 개혁신당에 전 사실상 입당했다고 보는데요. 네. 거기 개혁신당 전 입당한다? 입당했다고 봐요. 뭐 예. 형태야 합당이지만 네. 전 입당이라고 보고 영입이죠. 개혁신당의 영입인데 네. 거기 함께 고생했던 최진석 교수나 거기 사무총장 이하 대변인 이분들이 다 입장을 내 가지고 양양자 의원의 독선에 대해서 다 비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로 치면 지금 민심동행에서 제가 네. 민심동행 동지들 다 버리고 팽개쳐 놓고 저 혼자 이제 들어가서 뭐 비례를 받든 지역구를 받든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정치가 과연 이게 통용이 돼서야 되겠는가? 원칙을 버리고 자신들의 동지들하고도 이야기가 다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넘겨오는 모습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네, 저는 크게 국민들이 감동할 만큼의 시너지를 내기는 매우 어려운 결합들이다. 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북의 이낙연 전 대표의 노선과 이준석 전 대표의 노선 때문에 합치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또 사회적 보수라는 걸 딱 박아버렸어요, 당원에. 그러니까 보수 정당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낙연 전 대표나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갈 수 있습니까? 그 사실 상식적으로 안 가야 되는 게 맞죠. 네. 지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의 방향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네.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물리적인 합체가 이루어질 수 없고 사실 뭐 정서적인 합체는 더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어떻게든 접점만을 찾아서 합치려고 하다 보니 이 결국에는 그 명분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떴다 방식 정치는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못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 하시는 거 보세요. 민심동행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할 말하고 가야 될 부분 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닌 건 아니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당장의 총선 승리만 보고 간다고 하면 옛날부터 이준석 신당을 합친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실제 국민만을 보고 가는 정치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당의 합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국민들이 너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 개혁신당의 네. 대표가 초대 대표가 됐는데 네. 잘해주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처음에 나와서는 보수 진보를 뛰어넘겠다, 상식으로 빅텐트를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네. 지금 당원에다가는 뭐 사회적 보수라는 개념을 넣어서 이제 보수 정체성을 또 한번 네. 다시 가져가겠다는데 네. 이미 이것부터가 말이 안 맞고요. 그럼 사회적 보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랑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낙연 대표가 사회적 보수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시겠죠. 근데 그게 아마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낙연 대표도 지금 그 진영에서도 뛰어나오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어서 오히려 이준석 대표 쪽하고 연대를 하려고 하는 네. 것인데 그동안의 본인의 정치적인 평가에 대해서 저는 진솔하게 국민들께 반성과 성찰로 다가간다면은 다시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을 국민들이 한번 들여다 볼 것 같아요. 네. 꼭 지지는 아니더라도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에 보수 정권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지금까지 한국 정치에서 많은 역할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럼 이분도 본인의 그 정치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본인의 정치를 내놓는다면은 네. 전 오히려 각자의 정당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런 얘기를 아마 안 들으실 겁니다. 왜 반성과 성찰을 내가 왜 해? 이재명이 잘못했고 윤석열이 잘못했는데 우린 피해자 연대야. 피해자끼리 국공합작을 하면 국민들이 도와주실 거야. 근데 국민들 보시기에는 외계인 막기 위해서 지구인들이 뭉쳐야 된다라고 지금 하는 그 국공합작의 논리에 대해서 네. 당신들도 외계인이야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합쳐버리면 네. 다 에일리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 에일리언이 다 그래서 저는 네. 좀 원칙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네. 뭐 사회적 보수든 어떤 개념이든 다 만들어서 네. 국민 앞에 그걸로 평가를 받으시는 게 전 정치 발전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다시 모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